여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오후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강합니다. 네, 강해요. 네, 오늘도 종가가 고가로 점심에 조금 휘청거리더니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85포인트. 와, 5,170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한 7, 8천도 금방 가겠네. 와, 대단한 장이고요. 아직도 확산은 덜 됐습니다. 여전히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지는 장이고요.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난 장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4.7%, 50.93포인트, 1133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가 고점으로 끝난 것은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러나 코스닥은 거품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거품이 시작되었다고 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건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98년, 99년도 코스닥이 완벽한 버블이었는데요. 버블이 발생하고 나서도 서너 배가 더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00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얼마였다고? 3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대신에 버블의 꼭지를 잡으신 분들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채 가격 한번 보고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채 가격은 전일 대비 1.8bp 강세를 보여주면서 3.52%, 30년물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2년물도 2.1bp, 5년물도 2.1bp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도대체 1번 엔화 가격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 뭐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급하게 떨어졌는데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일단 아닙니다. 152엔 아직 괜찮아요. 150엔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140엔 한 뭐 중반 밑으로 깨질 거라는 느낌 주는 자리, 대략 한 148엔쯤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게 깨지면은 좀 후덜덜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애들 지금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덕분에 그 달러 약세 상황들이 지속되죠. 대신 95 달러 지수 95에서는부터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좀 무섭다 지금. 이게 자, 제일 심한 게 비철금속 쪽인데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 알루미늄 가격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역시나 그 중에 제일은 지금 은이에요. 은 가격이 지금 보시면 114야. 지금 잠깐 조정받는 듯 하더니, 하루 조정받는 듯 하더니 바로 땡기면서 장중 조정하면서 계속 올려요. 지금 좀 무섭습니다. 막 달려 나갑니다. 지금 막 달려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오늘 업종별 한국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여줬고, 전기제품, 건강관리, 전자장비, 통신장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마밸류는 3D 낸드 플래시, CXL 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 2차 전지, 이건 로봇과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매수는 외국인의 경우 에코프로, 네이버, 알테오전, 삼성전자, 우선조, 셀트리온, 현대, 로템. 기관은 알테오전, 에코프로, 에코프리엠, ABL. 지금 이게 코스닥 지수를 산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종목들 보니까. 개인은 코스닥 150,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 현대차,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샀습니다. 자, 순매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LG, CNS,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리노공업을 팔았고요. 기관은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ETF 다 팔았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팔았습니다. 개인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펩트론, 삼성전자, 우선주, 리가켄바이오, 에빌바이오, HLB 등
그 코스닥의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꽤 많이 파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속보부터 오늘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죠. 방금 방송 여기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이 대통령 거래소와 코스닥 혁신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더불어서 자본시장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을 하면서 거래소 개혁도 지시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래소 개혁 관련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죠. 증시각도의 TV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목 놓아 부르짖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은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일종의 문지기예요. 자, 문지기. 자, 성을 지키는 문지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문지기가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안 들여보낼지 앞에서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감히 코스닥 시장이 버블이 시작되었고 버블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정말 그 실적도 없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투기판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나가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3년, 5년, 7년 계속 수익 하나도 못 내고 계속 유상증자해서 개인들 돈 빨아먹는 그 어떤 흡혈귀 같은 기업들, 물론 본인들은 잘하고 싶겠지. 근데 어쨌든 흡혈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조정이라든가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지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거래소가 기재부의 이중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산하 단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거래소는 주식 회사입니다. 여러 금융기관, 특별히 증권사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놀랍게 정부 말을 꼬박꼬박 잘 듣죠. 예. 그러니까 근데 거래소의 1대부터 8대 사장 중에서 김봉수 사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료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식회사이긴 하나 껍데기는 주식회사이긴 하나 실제적으로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로 완벽하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품질 알아서 거래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장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모회사 자회사 더블 카운팅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 만들고 아무나 다 되지도 않는 거 다 넣고, 아니 솔직히 그 IPO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권사가 옆에 딱 붙어서 3, 4년, 5년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장하기 직전 3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따박따박 예쁘게 화장을 해줘요. 화장을 어떻게 해주냐? 땅땅땅 매출과 이익이 3년 연속 탁탁탁 올라가게. 이렇게 하면은 그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옆에서 쪽집게 가외 강사야 그 증권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통과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회계사라든가 이런 건 사람 더 써서 이것들이 만들어낸 마사지된 회계인지 아닌지 찾아볼 것 같아요. 회계사 몇 명만 쓰면 그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한 명만 써도 알 수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은 반 명만 써도 알 수 있어. 제가 보기에 외주를 줘도 돼. 예? 돈이 없으면. 그러면 이건 뭐야?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상장되면은 이거 실적 꼭 한 2, 3년 꼬꼬라지겠네. 바로 답 나오거든요. 그걸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쪽 업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어땠나요? 우리 다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는 진짜 100에 몇 개 빼고는 상장 직후의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왜? 간다. 한 2, 3년 골로 간다.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중복 상장 같은 거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파블릭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파블릭의 라틴 어원은 파블리컨,
파블리우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뭐냐면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people. 제가 근원적으로 이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가 아니고 기업 공유라는 단어도 틀리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퍼블릭 한다라는 건 물론 당연히 여기서 기업 공유는 주주 간의 공유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중적 공유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나온 거니까. 프라이빗한 곳에서부터 퍼블릭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IPO 할 때 이 퍼블릭은 일종의 대중적 공유, 일부 물론 소유자들의 공유이긴 합니다만 그런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를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국의 기업인들 정신 차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어떻게든지 돈을 이렇게 해서 쫙 뽑아가기만은 원하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엑시트하기를 원하지. 근데 그거를 막아주거나 제어하는 거래소가 괴좀 휴업 상태 아닌가요? 그런 어떤 감독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거래소 개혁이 되어야만 이번에 완성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거래소는 주식회사로 가야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못 높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개장 시간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점유율 떨어졌네? 개장 시간 늘려야죠. 또 쪽쪽 빨아먹어. 그러니까 다 쪽쪽 빨대 대고 개인 그 개미들한테 빨대 꼽아가지고 빨아먹을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돌려줄까 생각을 안 해. 예, 안타깝습니다. 자, 또 좀 감회가 새로워서 또 얘기하게 되었는데 조금 이따 뉴스 하이킥 가서 이 얘기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부동산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한정의 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토지 가격이 일본의 3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보건대 20년 내에 부동산이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네. 그리고 토지 가격은 1경 2천조. 그리고 일본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3배가 넘는 3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은 1경 5천조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단위당 토지 가격은 한국이 일본의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토지 가격은 생산 자산 가격의 60%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토지 가격은 생산 자산 가격의 120%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단해. 이렇게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해외 나가서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앞으로 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번에 농촌 고령화 얘기 드렸죠. 2010년 전 2014년과 16년 대비 지금 고령화율이 그 당시에 약 한 20%가량 됐었는데 지금 56%? 예,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이거는 지금은 농촌의 얘기지만 조금 있으면 전국적인 얘기다. 그래서 향후 20년 고령화 추이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은 그 고령 인구가 2025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 1,051만, 생산 가능 인구 3,591만인데요. 10년만 지나면 고령 인구가 1,521만,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3,100만. 그다음에 10년 더 지나서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고령 인구는 1,824만, 생산 가능 인구는 2,665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연령대로 나오는데요. 자, 10년 뒤에는 75세 이상이 188만, 20년 뒤에는 345만. 네. 그다음에 75세에서 84세는요. 지금 316만, 10년 뒤에 532만, 20년 뒤에 700만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 그래서 총 고령자 수가 1,051만, 현재 1,051만에서 10년 뒤에 1,521만, 그리고 20년 뒤엔 1,824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곧 가실 분들에게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형성 구조가 생산적 자본 형태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정의 정책위장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꼭 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요즘 같이 저 중복 상장이 살벌한 때에 K뱅크라는 회사의 IPO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좋잖아. 돈이 빵빵빵 터지고 있으니까 이제 IPO를 해야 되겠죠. IPO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이즈가 크겠죠? 뱅크니까.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을 확 낮춰서 하네요. 자, 희망 공모가가 8,300에서 9,500원이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한 4조 원 하는 거 보니까 은행인데 4조 원? 어떻게든지 IPO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자, 따져볼까요? 카카오뱅크가 얼마일까요? 시가총액이 11조 2천억. 예, 이 회사 매출이 3조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이 4천억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는요 8조 800원, 8조 8천억. 네, 매출은 한 7, 8천억 정도 되고요. 적자입니다. 기업은행은요 17조고요. 32조 매출이고 2조 6,500억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싸네. 그죠? 자, 카카오뱅크는 3조 매출에 11조짜리 시가총액이게 순이익은 4천억인데 11조니까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갈 길이 머네요. 순이익이 현재 상황이면은 한 3배 정도 더 올라야 다른 뱅크하고 어깨를 겨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K뱅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낮춰서라도 하려고 하느냐? 얘네가 이제 원래 21년에 그 투자를 받을 때 26년 7월까지 반드시 IPO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받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 그러면은 집은 다 뺏기는 거죠. 이거 아니 돈을 그냥 주던가. 그 돈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IPO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근데 이 회사 그러면 상황 어떠냐? 지금 상당히 가격을 낮춰서 시가총액 4조 원 한다는데 24년도 순이익은 1,280억입니다. 그리고 여신잔액은 17.9조 원, 수신잔액은 30.4조 원, 연체율은 0.56%입니다. 예산잔액과 여신과 수신은 계속해서 늘고는 있고요. NIM은 1.38%, 순이자 마진은 1.38%입니다. 1.38%면 나쁘진 않죠. 그리고 가계대출 비중이 90%이고요. 이자 수익 비중은 84%입니다. 수수료 따로 받는 거는 있는데 그 수수료보다는 이자 수익 비중이 훨씬 크고 그 중에 상당 부분 가계대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수수료는 35%가 업비트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인데 요거는 올해 10월 달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업비트하고 연장이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워낙 싸게 나오긴 하는데 애매하죠. 자, 4조짜리 회사가 순이익이 1,281억 원. 네. 기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은행 중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기업은행은 17조짜리가 2조 6천억 순이익. 좀 다르죠? 뭔가가? 어찌되었건 그래도 좀 현대은행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소상공인 금융에도 진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업종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좀 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요? 자, 5,000포인트에 여기는 이제 절체절명의 IPO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연 받아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한 상황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2배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콩에서 하이닉스 관련 2배 레버리지 나와서 그거 엄청 샀다는 소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와 곧버스, 인버스 ETF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가 파생 수요 확대를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우량주의 2배 레버리지, 그다음 2배 인버스 ETF를 공식 허용하겠다. 그리고 1월 30일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런 거 나오면은 끝이던데. 그때 옛날에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메타버스가 대표적이었잖아. 메타버스 ETF 나와서 하루에 200~300억씩 팔렸거든요. 그래서 막 좋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저는 보면서 이거 미쳤구나. 메타버스가 실체도 없는 메타버스 했는데 결국은 사그라들었죠. 네.
이런 거 나오는 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데 뭐 어쨌든 뭐 외국에서만 있다니까 뭐 근데 굳이 2배 ETF 좀 그래. 예. 근데 어쨌든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외국에서 한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해당 종목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근거 없어요. 학문적 근거 1도 없고 그냥 경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나올 때는 매우 무언가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 그렇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뉴스. 뭐 SK하이닉스 지금 뭐 사상 최고치 행진 오늘도 주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배당을 드디어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현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배당을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무려 5%나 올라가지고 84만 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뭐 지금 150만 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을 결정하셨는데 한 주당 주가는 84만 원. 자, 배당금은 1,875원입니다. 근데 실망하지는 마세요. 다음 건 있어요. 다음 건 준비는 했어요. 다음 건 했습니다. 그 시가 배당률은 0.2%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입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셨네. 자, 1,530만 주.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무려 이거 얼마야? 12조야? 12조 원, 맞아? 12조 원 규모의 그 자산 소각입니다. 이거는 의미 있죠. 2.1%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큽니다. 이건 큽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2.3%입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삼성전자는 대체적으로 3% 배당률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못한 아마 배당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매출액 하고 발표했어요. 4분기. 자, 매출액은 32조 8천억. 네. 삼성전자에 비해 매출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상치는 31조였고요. 영업이익은요. 와. 19조. 야, 영업이익. 순이익은 15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4분기만이에요. 4분기만.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영업이익 19조 했으니까 그 3Q 대비 지금 어마무시하게 돼. 3Q는 얼마야? 3Q는 지금 11.3조였어요. 근데 19조 엄청나게 됐죠. 매출은 24조에서 32조로 약 그 8조가 늘었는데 근데 그대로 8조 늘은 만큼 이익이 늘어버렸어. 와, 실화냐? 진짜 미쳤죠. 2분기는 이게 9조였어요. 2분기에 비해서 2배 더블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나오면 19조 근데 더 늘겠지. 그러면 분기에 20조 하겠지. 와, 삼성전자가 붙었네. 20조 하겠지. 분기에 20조 하면은 곱하기서 하면 80조야. 근데 좀 더 늘어나잖아. 그럼 80조도 넘게 하겠네. 와, 장난 아니다. 그죠? 그래서 SK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제시를 해였습니다. 사이클 피크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고요. 설비 투자 확대가 초과 공급 우려를 일으키지 않고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확정 수요라는 증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제일 바라고 있는 말이죠. 이 얘기를 애널리스트께서 해주셨네요. 그래서 26년도 전망을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조씩 해가지고 곱하기 3 80조네 했는데 이분 뭐라고 했냐면 영업이익 147조 썼어요. 와, 실화냐? 야, 센데, 아주 세, 진짜 세. 네, 지금 20조, 30조, 40조, 47조, 와, 50조를 안 했는데 지금 25년도 영업이익이 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 147조를 썼어요. 영업이익률 72%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하고 형제죠. 네, 엔비디아. 그러면서 엔비디아 4, HBM4의 물량을 70%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베라 루빈에도 당연히 하이닉스 HBM4가 주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 선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 벌 거면 배당 좀 더 해야지. 주주환원 조금 더 하셨어야 되고 만약 이게 맞다면 아니 올해 이렇게 벌고 내년도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뭐야 자사 소강 이거 만족스럽습니다. 네 12조 원. 네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시가 배당률이 1875원이 뭐냐 주당 조금 궁색스럽습니다. 네. 자,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민주당과 그 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합의에 불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율을 많이 했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을 놓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지분을 51% 이상 해서 들어오는 컨소시엄에 허용을 할 건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좀 상당히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의가 분발되어서 앞으로 향후 설 연휴 전에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합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인 뭐 다날 등등이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연코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자, 에코프로가 시총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꿰차는 흐름입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전하고 별로 격차가 없어요. 하루만 조금 오르고 제 하루 떨어지면 그냥 바로 역전인데요. 이렇게 유럽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도 훨씬 더 판매를 증가해서 유럽의 판매를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려 21% 올라서 22조 9천억이 됐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근데 실적이 좀 그냥 그래요. 적자예요. 전 24년 기준으로. 올해도 뭐 흑자 별로 안 나요. 근데 시가총액이 23조야. 돈을 도대체 얼마나 23조. 이게 우리는 말이죠. 시가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한국의 평균 그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회사는 일단 지금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데요. 잘 나올 때도 영업이익률이 이게 그렇게 썩 높은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사는 23조를 가려면 이게 1조는 벌어야 돼. 1조. 내가 보기엔 1조는 벌어야 되는데 도대체 1조를 언제 벌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옛날 고점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체력은 없습니다. 네, 체력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회사가 1조의 영업이익 이상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회사 22조가 인데 1조에 23조를 가려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두 자리는 돼야 돼요. 적어도 한 15%는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자신 없을세. 이게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지금 좀 많이 줄었는데 23년 좋을 때 7조 2천억 매출을 하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3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냐고. 이게 바로 나오잖아. 7조 하던 회사가 3천억 영업이익이라고? 좀 그렇다. PBR 그때 주가 많이 올랐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 PBR도 올랐고. ROE 보세요. 핵심은 지표는 주식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업을 해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ROE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ROE 떨어지는 짓 좀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거는 나는 좀 이거 봐봐. 보통 있잖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0% 안 되는 거는 PSR 1 정도 되면 그냥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이 현재 주가가 적당하려면 영업이익률이 높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가 매출액 20조 정도로 지금보다는 한
지금보다는 지금 얼마야? 24년 기준으로는 한 얼마야? 한 8배? 7배 정도 매출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익이 느는 게 아니고요. 매출이 7배 정도 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은 안 나온다. 그러나 뭐 사람들의 마음은 배를 산으로도 올렸다, 바다로도 올렸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다 밑으로도 내렸다 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P 오늘 로봇 주식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로봇은 완벽한 고평가 버블로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스타 주식은 그동안에 계속 이 감속기 쪽하고 모타 쪽 옛날부터 하던 회사인데 SPG예요. 24%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의 로봇주의 그 호황과 함께 무려 이제 시가총액 3조 3천억이 됐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액은 3,880. 영업이익 123억. 원래 그냥 그냥 잘하는 회사 3,800억에 영업이익 123억. 주가가 그냥 간 거야, 먼저 우주선 타고 갔어요, 주가가. 자, 그런데 어쨌든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6만 대가 연간 캐퍼고요. 매출액은 작년도에 24년도 기준으로 102억을 했습니다. 그럼 많이 늘겠죠. 뭐 한 200억, 300억으로 늘겠죠. 네, 시가총액은 3조죠. 네.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이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올해 한 그 5,000대 정도 액추에이터 판매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총 매출은 한 3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년도 4,20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서 영업이익 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3조 3천억. 진짜 어질어질하네. 진짜 어질어질해. 자, 오늘 그러나 2차 전지 중에서 잘 좋은 모습을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포스코는 근데 왜 좋았냐?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씩 올리겠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열연과 그다음에 냉연, 도금 제품도 모두 같이 좀 올리겠다. 그래서 기존에 81만 원 톤당 하던 것을 86만 원까지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무려 5% 오르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뭐 좀 제가 맺힌 게 많아서 여기 답답해서 드린 얘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코스닥은 완벽한 버블이 시작되었고, 자, 버블 중에서도 로봇은 버블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끝도 없이 계속 가죠. 버블은 원래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대충 갈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아사리 투기판이에요. 밸류에이션 하지 마세요. 이건 밸류에이션 해봐야 바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필요 없는 시장이 버블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옛날 보니 99년, 2000년대 보니까 이런 버블이 지금보다 3배, 4배, 5배도 가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함께해 주셨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안녕.